짐 길모어는 캐나다에서 미국 중북부의 미시간주 호턴스베이로 이사를 왔다. 그는 호턴 노인으로부터 대장간을 인수했다. 짐은 작은 키에 구릿빛 피부, 기다란 콧수염과 큰 손을 가지고 있었다. 솜씨 좋은 편자공인 그는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때조차 그다지 대장장이로 보이진 않았다. 그는 대장간 건물의 2층에 살았으며 DJ 스미스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리즈 코츠는 스미스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덩치가 아주 크고 깔끔한 스미스 부인은 이제껏 리즈 코츠만큼 참한 아가씨는 본 적이 없다고 틈만 나면 말했다. 리즈는 늘씬한 다리에 늘 깨끗한 체크 무늬 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짐은 단정하게 뒤로 묶인 그녀의 머리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지만 그녀를 마음에 든 건 아니었다. 리즈는 짐을 많이 좋아했다. 그가 대장간에서 식당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좋아서 주방 문에 기대서서 귀를 내려오는 그를 지켜보곤 했다. 그녀는 그의 콧수염이 좋았다.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하얀 치아도 좋았다. DJ 스미스 씨와 스미스 부인이 그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사실도 좋았다. 어느 날 그가 집 밖에 대야를 놓고 세수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햇볕에 그을리지 않는 그의 팔 위쪽 새하얀 피부와 거기로 흘러내린 검은 머리카락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그녀를 멋쩍게 만들었다. 호턴스베이는 보인시티와 샤를부와 중간에 놓여있는 딱 5가구밖에 살지 않는 조그만 마을이었다. 잡화점과 우체국 외에는 스미스, 스트라우드, 딜워스, 호턴, 그리고 벤 후슨의 집밖에 없었고 누구라도 그들 집 앞에서 외건을 얻어 탈 수 있었다. 집들은 모두 커다란 느릅나무 숲속에 있었고 도로에는 모래가 많이 깔려 있었다. 그 도로 양편으로 각각 농촌과 산림 풍경이 펼쳐졌다. 도로 위쪽에는 감리교 예배당이, 아래쪽에는 군림 학교가 있었다. 붉게 칠해진 대장간은 그 학교 맞은편에 있었다. 모래가 덮인 도로는 언덕을 내려가 산림을 통과해 만까지 이어졌다. 스미스 식당 뒷문에서는 호수로 내려가는 숲과 만까지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 봄과 여름엔 그 경치가 더없이 아름다웠다. 샤르부아와 미시간 호수로부터 곧을 넘어 불어온 미풍이 반짝이는 푸른 망과 흰 모자 같은 호수까지 닿곤 했다. 그 뒷문에서 리즈는 광석을 실은 보인시티행 바지선이 호수로 들어오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배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으나 안으로 들어가 접시에 물기를 닦고 다시 나오면 벌써 곧 너머로 사라져 있었다. 그 즈음 리즈는 늘 짐 길모어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다지 그녀를 눈여겨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DJ 스미스에게 대장간과 공화당에 대해 그리고 국무장관 제임스 플레인에 대해 얘기했다. 저녁이 되면 그는 거실 등불 아래서 톨레도 블레이드와 그랜드 레퓨지 신문을 읽거나 집어 등을 챙겨 DJ 스미스 씨와 함께 작살 낚시를 하러 만으로 갔다. 가을이 되자 그와 스미스 씨는 찰리 와이먼과 함께 외건에다 텐트와 음식, 도끼, 각자의 소총, 개 2마리를 싣고 벤터빌트를 넘어 소나무로 뒤덮인 평원으로 사슴사냥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떠나기 전 리즈와 스미스 부인은 나흘 동안이나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다. 리즈는 짐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스미스 부인이 계란이랑 밀가루로 뭘 하냐고 물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사온다고 해도 그걸로 스미스 부인이 요리를 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스미스 부인에겐 아무 일도 아닐 테지만 리즈에겐 걱정이었다. 짐이 사슴사냥 여행을 간 동안 리즈는 줄곧 그를 생각했다. 그가 없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그에 대한 생각으로 잠도 잘 못 잤다. 그러다가 그를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론 재밌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날 밤, 그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잠을 못 자는 꿈과 실제로 못 잔 현실이 섞여 도무지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았다. 마침내 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외건의 모습을 봤을 때 그녀는 힘이 쭉 빠지며 뭔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서 있을 수는 없었는데 그가 오면 모든 게 다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돌아갈 것 같아서였다. 외건이 커다란 누름나무 아래 멈추자 스미스 부인과 리즈가 밖으로 나갔다. 남자들은 모두 수염이 수북했고 외건 뒷자리에는 사슴 3마리가 있었다. 그놈들의 딱딱하게 굳은 야유인 다리는 외건 밖으로 나와 있었다. 스미스 부인이 DJ에게 키스를 했고 그는 그녀를 포옹했다. 짐이 안녕 리즈 하고 말하며 싱긋 웃어 보였다. 리즈는 짐이 돌아오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자들은 막 집으로 돌아왔고 그게 다였다. 짐이 외건에서 사슴이 담긴 마대 자루들을 꺼내 사슴 2마리를 끌어냈고 리즈는 그놈들을 바라보았다. 덩치가 큰 수사슴 하나는 외건에서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당신이 그걸 쐈어요, 짐? 리즈가 물었다. 예, 아름답지 않아요? 짐이 등에다 사슴을 지고는 훈제실로 들어갔다. 찰리 와이먼은 밤에도 계속 스미스 씨 집에 머무르면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샤를 부하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다른 남자들도 씻고 나서 거실에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건물차에 술 좀 남아있지 않아, 짐? DJ 스미스가 물었다. 짐이 헛간에 세워둔 외건으로 갔다. 거기엔 사냥하면서 마셨던 위스키가 든 항아리가 있었다. 용량이 4갤런이나 되는 항아리였는데 들어보니 바닥에 남은 꽤 많은 양의 술이 찰랑거렸다. 짐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모금 쭉 들이켰는데 항아리가 너무 커서 들고 마시기도 쉽지 않았다. 셔츠에 위스키 몇 방울이 묻어버렸다. 짐이 항아리를 들고 들어오자 두 남자는 빙그레 웃었다. DJ가 잔을 가져오라고 하자 리즈가 가져왔다. DJ가 잔 3개에 술을 가득 따랐다. 자, 자네를 위해 건배. DJ. 찰리 와이먼이 말했다. 끔찍하게 큰 수사슴이었어, 짐이. DJ가 말했다. 우리가 놓친 모든 놈들을 위해 건배하자고, DJ. 짐이 그렇게 말하고는 술을 털어넣었다. 남자들에겐 끝내주는 맛이지. 매년 이맘때면 자네는 이것 때문에 병들지. 또 뭘 위해 건배할까, 친구들? 뭘 위해서든 건배하자고, DJ. 내년엔 만으로 내려가 보자고, 친구들. 내년을 위하여. 짐의 기분이 달뜨기 시작했다. 위스키의 맛과 느낌도 좋았고 안락한 침대와 따뜻한 음식, 그리고 일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도 기뻤다. 그는 한 잔 더 들이켰다. 잠시 후 남자들은 유쾌한 기분으로 주방 쪽으로 식사를 하러 왔지만 무척 정중하게 행동했다. 리즈는 음식을 차린 뒤 자기도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다. 훌륭한 만찬이었다. 남자들은 진지하게 식사를 한 후 다시 거실 쪽으로 갔고 리즈는 스미스 부인과 함께 그릇들을 치웠다. 그러고 나서 스미스 부인은 위층으로 올라갔고 얼마 있지 않아 스미스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위층으로 갔다. 짐과 찰리는 거실에 남아 있었다. 리즈는 주방 화덕 곁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짐을 생각했다. 아직 자러 가고 싶진 않았다. 짐이 잠시 후 일어나서 나갈 것임을 알고 있었고 떠나는 짐을 꼭 보고 싶었다. 그가 함께 자고 싶다고 하면 응하고 싶었다. 그녀가 계속 열심히 그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두 눈은 반짝거렸고 머리칼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리즈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짐이 그녀의 의자 뒤로 다가와 섰고 그녀는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팔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꼼짝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젖꼭지가 그의 손바닥 안에서 딱딱하게 솟아 있었다. 리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제껏 그녀의 몸을 만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마침내 그가 왔어. 그가 진짜 왔어. 그녀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만 뻣뻣하게 세웠다. 짐은 의자 뒤에서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카롭고 쓰리고 아픈 키스였다. 그녀는 의자 등을 통해 짐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녀의 몸 안에서 뭔가 찰칵하고 켜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은 점점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짐이 의자 뒤에서 한 번 더 세게 끌어안고는 속삭였다. 좀 걸을래요? 리지는 주방벽 못에 걸어둔 외투를 챙겼고 그들은 문을 나섰다. 짐이 팔로 그녀를 감쌌다. 그들은 몇 걸음 못 가 멈춰서서 서로의 몸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짐이 그녀에게 키스를 하게 됐다. 달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래가 발목까지 빠지는 도로를 건너 숲을 지나고 선착장을 지나 만 위에 떠있는 창고에 이르렀다. 물결이 창고 말뚝에 찰싹찰싹 부딪혔고 만 건너로는 어두운 곳이 놓여 있었다. 날은 차가웠지만 짐의 팔에 감싸인 리즈는 오히려 더웠다. 둘은 창고로 들어가 앉았다. 짐이 그녀의 몸을 자신에게로 꽉 붙이자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한쪽 손이 그녀의 옷 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더듬었고 다른 한쪽 손은 무릎 사이로 들어왔다. 그녀는 무서웠고 그가 앞으로 뭘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로 더 가까이 몸을 붙였다.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그의 손이 그녀의 무릎을 떠나 다리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 돼요, 침. 리즈가 말했다. 침의 손이 더 위쪽으로 미끄러져 올라왔다. 이러면 안 돼요, 침.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짐과 짐의 큰 손은 그녀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판자를 이어붙인 바닥은 딱딱했다. 짐은 그녀의 옷을 들어 올리고는 그녀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었다. 그녀는 무서웠지만 그 뭔가를 원했다. 그것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무서웠다. 안 돼요, 침. 안 돼요. 난 할 거야. 난 할 거라고. 우리가 할 거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 아니요, 우린 하지 말아야 돼요. 침, 하면 안 돼요. 아, 이건 옳지 않아요. 너무 큰 상처가 될 거예요. 하지 말아요. 아, 침. 바닥에 솔송나무 판자는 차갑고 딱딱하고 쪼개진 부분 때문에 따갑기도 했다. 그녀의 몸 위에 있는 짐은 무겁고 그녀를 아프게 했다. 리즈는 그를 밀치려고 했었고 그녀의 몸은 무척이나 불편하고 경련까지 일었다. 그러고는 짐은 잠들어 버렸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밑에서 빠져나와 스커트와 외투를 가다듬고 머리칼도 매만졌다. 짐은 입을 약간 벌린 채 잠에 빠져 있었다. 리즈는 그에게로 몸을 숙여 뺨에 키스를 했다. 그래도 그는 깨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조금 들어 올려 흔들었다. 그래도 그는 침만 삼켰다. 리즈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착장 어귀까지 걸어가 물을 굽어보았다. 안개가 만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추웠고 비참했으며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짐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돌아가 확인하듯 다시 한번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짐, 그녀가 말했다. 짐, 제발, 짐. 짐이 움찔하더니 조금 더 몸을 웅크렸다. 리즈는 외투를 벗어 몸을 숙여 그에게 자기 외투를 덮어주었다. 조심스럽고 깔끔하게 단단히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자기 침대로 돌아가기 위해 선착장을 지나 모래가 깔린 도로로 올라갔다. 만으로부터 숲을 뚫고 차가운 안기가 올라오고 있었다.